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만약 배우자로 인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만한 일들이 야기되었다면 어쩔 것 같으신가요?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 더 큰 오해를 만들 수도 있기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저희 부부는 서로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네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뒤늦게나마 서로를 이해하다 보니 남편도 저도 가슴속에 맺혔던 한이 풀리더군요. 안녕하세요. 전 57세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최순애입니다. 지금은 다 큰 아들 둘을 둔 결혼 22년 차인 아줌마죠. 남편이 대학생이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계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셨고요. 친정은 지방이라 저희 부모님은 멀리 계셨네요. 저와 남편은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요즘은 보통 사계절은 만나보고 결혼 약속을 한다지만 당시엔 맞선을 보고 서로 마음에 들면 금방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죠. 연애 기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짧은 6개월의 만남을 갖고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로 부부가 되었죠. 그 6개월마저도 결혼 준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네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죠. 전 서울에서 월세방을 구했고 그 집에 거주하며 직장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원룸이다 뭐다 소형 가구가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반 가정집에 방 하나를 빌려주는 시기였죠. 자연스레 주인집 식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굉장히 살가운 편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부지런히 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좋은 아가씨라 생각하셨나 봐요. 아주머니의 친구 아들인 남편을 소개해 주었죠. 4살 연상인 남편의 첫인상은 마른 체형이지만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지 다정한 타입은 아니었는데 조용하다가도 한 번씩 던지는 농담이 아주 재미있고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와 닿았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네요. 4살 차이는 속궁합도 안 볼 만큼 잘 맞는다 하여 주변에서도 부추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둘을 출산했는데 어린 애들을 돌보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웠던 저에게 홀 시어머니는 쉽지만은 않았죠. 시어머니는 신혼 때부터 저에게 남편 잘 챙기라는 당부가 많은 편이셨으니까요. 첫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몸조리를 해야 하는 딸을 위해 친정 엄마가 오신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했더니 본인이 제 산바라지를 해주겠다 하시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엄마에게 오지 말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해주신다고요. 하지만 며느리 산바라지를 해주겠다던 시어머니는 산바라지는커녕 오직 당신 아들만 챙기셨습니다. 그 덕에 전 제 몸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아기 귀저귀 빨래까지 모두 제 손으로 해야만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살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오직 본인 아들을 챙겨야 한다는 목적만으로 왕복 2시간 거리를 매일 오가셨습니다. 저에게 못되게 구는 시어머니는 아니셨지만 당신 인생의 1순위가 제 남편이다 보니 며느리고 손자고 모두 뒷전이었죠. 이후에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의 조리법, 남편이 입을 셔츠를 다리는 법, 남편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등등 본인 아들을 위한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네요. 다들 할머니가 되면 손주가 이뻐 어쩔 줄 모른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오직 당신 아들밖에 모르셨습니다.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제가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둘째까지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방직 공장 관리자였던 남편에게 큰 위기가 생겼네요. IMF 이후 근근히 버텨가던 남편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된 것이죠. 남편은 한순간 직장을 잃었고 아직 어린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직한 다른 직장의 월급은 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로 인해 집안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니 저 역시 일을 해야만 했네요.
이후 남편의 월급은 크게 늘지 않았고 저는 항상 맞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한 이후부터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전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애들을 돌보고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나서 밤에는 일을 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무리 아둥바둥 맞벌이를 해도 항상 쪼들리는 상태로 살 뿐이더군요. 남편이라도 집안일을 거들면 좋으련만 남편은 전혀 그러질 않았죠. 심지어 남편은 툭하면 저에게 게으르다고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일에 살림에 애들까지 돌보는 저에게 집안 꼴이 엉망이라면서 함부로 말하곤 했죠. 전날 밤에 나가 아침까지 일하느라 너무나 피곤해서 미처 치우지 못한 아이들 장난감을 보고 퇴근에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게으르다고 윽박지르기 일쑤였네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전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곤 했죠.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화났다는 걸 깨달을 만도 한데 남편은 잠자코 있는 저에게 살림으로 지속적인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뜬금없이 바닥이 깨끗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바닥꼴이 이게 뭐냐? 바닥은 손걸레로 빡빡 제대로 힘을 줘서 닦아야지. 맨날 설렁설렁 닦으니 끈적끈적 이 모양이지. 하며 설교까지 하더군요. 순간 너무 신경질이 난 나머지 걸레를 남편에게 휙 집어 던지며 소리를 꽥 질러버렸네요. 당신이 뭘 얼마나 한다고 그래? 내가 지금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 나 요즘 하루에 4시간도 못 자. 내가 얼마나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어디에서 훈수질이야? 아이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직접 하시구려. 제가 그렇게 화를 낸 것이 처음이다 보니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군요. 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남편은 그 뒤에도 잔소리만 안 할 뿐 살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을 떠안고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바쁜 현실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냈네요. 다행히도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는 제가 낮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되니 살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어 집안꼴도 조금 나아지긴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이셨는데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서 종양만 제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더군요. 수술 후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퇴원 후에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 덜컥 겁이 나더군요. 당시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았던 시기인데다가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을 키우면서 맞벌이까지 해야 했던 저에겐 안 그래도 아들만을 위해서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전 결국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어머님을 감당할 순 없어. 일하면서 살림에 애들에 거기에 어머님까지.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머님은 집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에 모시자. 남편은 저의 반대를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꿋꿋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더군요. 어머니 연세가 벌써 70대 중반이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 노인네들 저런 큰 수술 받으면 기력이 확 떨어진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쩔래?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 혼잔데 나 말고 어머니 모실 사람이 없잖아. 남편은 굳세게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였고 며칠간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죠. 남편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시어머님을 모시는 문제로 간절하게 사정했지만 저 역시 물러설 수는 없었네요. 지금까지 남편이 집안일에 너무나도 무심했기에 시어머니가 오시면 저 혼자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죠. 당시 남편의 수입은 200만 원 이하, 제 수입이 120 정도였으니 이제 어머님의 요양병원비까지 내려면 우리가 더 아끼는 수밖에 없었네요. 차마 아이들 학원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 전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채소 하나까지도 꼼꼼히 계산해가면서 생활비를 아끼며 살았죠. 전 그렇게 일은 일대로 하면서 더욱 쪼들리게 된 와중에도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 드실 만한 반찬이라든지 필요하신 물건들을 사다 날랐네요. 제 마음속 한구석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수고는 나몰라라 한 채로
오롯이 어머니에게만 집중했죠. 매일 퇴근길에 시어머니께 달려가 주무실 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남편은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께 엄청난 불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었는지 정말 극진하게 어머님을 보살폈죠. 하지만 남편의 그런 극진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가신 지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하며 울었죠. 아이고, 어머니, 제가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진작 제가 모셨어야 하는 건데. 남편의 가슴속에는 어머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은 것 같았네요. 이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 또한 죄책감에 휩싸였죠. 이렇게 오래 못 사실 줄 알았으면 그냥 모시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가 언제 가실지는 예측 불가능했던 일이었고 이제와 후회한다 한들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장례 내내 깊은 슬픔에 잠긴 남편을 위로하며 그렇게 무사히 장례를 치렀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자주 퉁퉁거리더군요. 집안일 간섭이 전보다 심해지는가 하면 본인의 직장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엔 괜히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고요. 또 가끔은 궁시렁대며 특별한 이유 없이 저에게 시비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은 이따금 너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양 말하는 거죠. 그럼 전 순간 짜증이 났다가도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며 이해하곤 했네요. 아마 남편은 그때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채로 떠나보내고 만 것이 한으로 맺혀 절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테죠. 이해를 하면서도 남편의 시비가 거슬리는 날엔 그런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며 역으로 공격하기도 했네요. 저희 부부는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 뒤 친정 엄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 엄마도 원통한데 더 큰 문제는 거동이 불편한 친정 아빠가 홀로 남겨진 것이었죠. 사실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버지를 모시는 건 무리라 하더군요. 평소 시댁이라면 눈에 불을 켜는 올케의 눈치가 보인다고요. 사실 저도 올케에게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빠 모셔와야 할 것 같네. 아무래도 거동이 힘드시니까 혼자 계시는 건 무리야. 오빠네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아버지 좀 모시고 살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건 5년 전만 해도 제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초중생이었던 아이들도 이젠 성인과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전만큼 아이들을 신경 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 해도 남편이 신경 쓸 부분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아주 차갑게 말하더군요. 요양병원에 모셔. 사실 남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빠는 요양병원에 모시면 24시간 간병인 붙여야 해. 아빠는 혼자 움직이시기 힘드시잖아. 그 돈은 다 어떻게 해? 하하, 참 당신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 기억 안 나? 결국 요양병원에서 2년 만에 돌아가셨지. 근데 지금 나한테 장인어른을 모시자고? 남편의 매몰찬 거절에 전 좌절했네요. 물론 남편의 감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말고는 모실 수 있는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다가 2년 만에 돌아가셨으니 남편의 통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땐 우리 집 사정이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저도 아이들도 그때보다 나아졌으니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길 바라는 제 마음이 과한 욕심이었을까요? 남편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하긴 남편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겠죠. 저 역시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이대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엔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사정을 했죠. 여보, 당신이 그때 나한테 많이 서운했던 거 알아.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달라졌어. 아빠가 오신다고 당신이 힘들어질 부분은 없어.
당신이 이번만 양보해 줄 순 없을까? 저의 부탁을 남편은 단칼에 잘라버리더군요. 당신도 그때 내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어. 그래 놓고 이제와 친정아빠는 모시자고? 그래, 그럼 이혼하고 당신이 혼자 모셔. 남편은 그렇게까지 말하고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했죠. 여보, 어머님 일은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 내 상황을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 애들 어릴 때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낮에는 애들 돌보고 밤에는 일했어. 그러면서 당신이랑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썼잖아. 나 당신 회사 그만두고 나서부터 성진이 다 클 때까지 계속 일했어. 일하면서 애들이랑 살림까지 다 내가 했잖아. 당신은 집안일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살림 엉망이라고 트집만 잡고, 그런 상황에 어머님까지 모시자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어머님 요양병원에 모시고 내 마음은 편했겠냐고. 내가 나만 편하자고 그랬으면 주말마다 반찬이며 어머님 필요한 것이며 사다 나르고 그랬겠어? 당신 가슴에 어머님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는데 나도 그 길을 가야만 좋겠어? 그래야 당신 속이 후련할까? 그런 건 아닐 거잖아. 제발. 제 간곡한 부탁을, 제 간곡한 부탁을 들은 남편은 당신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너무하네 진짜. 하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우리의 싸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죠. 우리 부부는 5년 만에 다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몇 주간 반복되는 부부싸움 속에서 결국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졌고 전 그런 남편에게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의 감정을 느꼈죠. 저와 남편은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네요. 그 사이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늘어만 갔죠.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고 낯빛이 어두워져만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오빠와 이 문제를 다시 상의했죠. 오빠는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순애야, 오빠가 미안하다. 은지 엄마가 결사 반대를 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 아버지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건 오빠만이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국 오빠가 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집 근처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네요. 남편이 전에 그랬듯 저 역시 아버지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아버지 병원에서 보내는 저에게 남편은 살림을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당신도 그랬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하는 거야. 하며 맞받아쳤죠. 그리고 이어 내가 전에 어머님께 했던 것처럼 당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 보러 와줘. 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버지 병원에 찾아오질 않았죠. 그렇게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아버지 병원으로 나서는 저에게 남편이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모시고 와.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죠. 너무 늙으셨더라. 남편은 목이 메어오는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가끔 아버지를 보러 간 듯 하더군요. 쇠약해진 아버지를 보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랍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동도 힘든 노인네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싶었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 그동안 당신 원망만 하고 살았어. 사실 당신 말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이 맞벌이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 결국 내 능력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머님 돌아가신 걸 내 탓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그동안 미안했다. 6개월 넘게 서로 으르렁거리며 물어뜯기만 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감동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여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셔두니 요양원에 계실 때보다 집안일도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요양원비를 내던 오빠가 그 돈을 저에게 주기로 했죠. 그 덕에 우리 형편도 조금 더 나아졌고요.
물론 아버지가 더 나이 들어 중증 치매 같은 병에 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다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 이제 아내를 용서하고 이해해 준 남편에게 고마울 뿐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에 부모님에 대한 갈등은 이렇게 해결되었네요. 저 또한 남편의 가슴에 큰 한을 남겨준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라도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기에 서로를 미워하면서 화내기도 하고 또 원망하며 절망감에 슬퍼하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 덕분에 가정 속에서의 즐거움도 있고 빠듯한 현실 속에서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 고생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더군요. 저희 역시 남편의 이해와 용서로 기쁨도 생기게 된 것 같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두 사람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식구들도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 부모님의 부양 문제로 또 다른 가족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럴 때일수록 부부간에 서로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서운한 마음이 있다가 풀리기도 하는 그런 오래 동행할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의 오랜 갈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이해하며 감싸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